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부동산 투자와 내 집 마련에 대한 고민은 늘 있죠. 언제쯤 내 집 마련에 성공할까? 지금일까? 기다릴까?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궁금증 나눠봅니다. 김인만의 이만저만 부동산.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4292번님 새싹입니다. 처음 오셨군요. 듣기만 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 시간대 고정할게요. 부동산 정보 굿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셨었고요. 자, 이번 주 부동산 시장 분위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아직 마이너스는 안 떴죠. 마이너스까지는 아직 안 떴고요. 아직은 통계를 아닙니까? 한번 보면 그러나 아직 마이너스 뜬 지역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지역도 서울이 있습니다. 떠야 근데 지역이 마이너스죠. 네. 마이너스 지역이 좀 늘어났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한 군데 정도였는데 지방의 대구 정도였는데 대구도 굉장히 늘어났고요. 달성구, 동구, 남구, 네. 세종, 뭐 세종시도 있었고요. 예. 포항 남구도 나왔고요. 예. 광양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 하락 지형이 좀 늘어났다는 점에서는 좀 우리가 예의주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미분양 시장도 지방이 조금 안 좋다라고 해요. 지금. 미분양도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구가 좀 안 좋았는데 그게 좀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예.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되고요. 상승 지역은 여전한데 마산, 인천 이렇게 그동안 좀 소외됐던 지역들이 뭐 제주도도 요즘 좀 강세이긴 한데 갑자기요? 네. 제주 서귀포가 좀 제주도가 좀 뭐예요? 많이 떨어졌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안 좋았는데 뭐 투자 수요들이 좀 저평가 지역으로 유입이 그렇지. 되면서 좀 예. 풍선 예. 효과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요즘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설명을 하면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다라는 네. 분위기예요. 그래서 거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고요. 10월 달이죠. 거래량이 1,224건이었거든요. 서울 아파트. 근데 네. 우리 1월 달이 5,700건이었어요. 네. 그래서 5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1월도 그렇게 뭐 분위기가 좋다든지 뭐 그렇죠.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는데 우리가 화랑일 때는 한 10,000건 보잖아요. 그렇죠. 네, 만건 월 이상, 10,000건. 만건 이상이 되는데 네. 1월 또 적었는데 이게 네. 5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건 이게 하락 거래가 안 나올 뿐이지 일단 버티자. 예. 매수자 쪽에서는 일단 기다리자. 아까 예. 너무 팽팽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 좋다? 뭐 이런 상황이 아니고요. 지금 줄다리기 상황인데 이번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 이제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금리도 오르고요. 여러 가지 좀 미국도 기준금리 얘기도 지금 예상보다는 좀 빨라진다. 뭐 이런 뉴스들도 나오는데 저는 종부세 고지서가 좀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느낌상 아는 거하고요. 예. 고지서 실제로 받아보는 그런 느낌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1,000만 원 냈었는데 이번에 한 2,500 정도 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나오면 어떡하지? 야 이거 계속 버텨야 되나라는 심각한 고민에 좀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서울과 수도권은 마이너스가 나오지는 않았다. 네네.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는 서울 같은 경우에 거래 폭감이 네. 10분의 1 토막입니다. 보통 월 좋을 때 12,000건 하는데 맞습니다. 지금 1,200건이라면은 네.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 절벽, 네. 거래 절벽이라고 봐야겠죠. 그럼에도 중개사들은 힘들 것 불구하고요. 같고요. 네, 중개사 사장님 힘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매물이 안 나오는 이유는 뭔가요? 아직 희망. 희망? 그동안 우리가 8년 동안 상승을 했잖아요. 네. 이게 일시적인 조정일 거야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는 분들이 아직도 상당히 많고요. 내년에 대선 있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 지나고 바뀌면 정책 기조도 바뀌고 규제를 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예.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선 전까지는 하락 거래는 쉽게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상식적으로요. 네. 규제를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네. 즉 나그네 옷을 벗기기 위해서 바람만 불었기 때문에 네네. 나그네가 옷을 안 벗은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대선 이후에 규제를 풀어준다라고 하면 네.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는 그렇게 되면 지금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오히려 규제 완화가 이게 예. 우리가 좀 정책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 게 네. 아니 보수 정부면 규제를 풀고 진보면 규제를 하고 이런 메커니즘은 아니고요. 가격이 오버슈팅 되면 규제를 당연히 강화해야 되고요. 네. 언더슈팅 되면 규제를 푸는데 네. 지금이 언더슈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오버슈팅이기 오버죠. 때문에 네. 정권이 바뀌어도 규제 안 풀립니다. 네. 안 풀리고요. 풀린다면 뭐가 풀리냐면 지금 거래 절벽이라고 했잖아요. 네. 매물 동결 현상, 양도세 중과세 때문에 꽉 막혀 있잖아요. 예. 적어도 그런 불합리한 규제는 풀릴 가능성이 있는데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그러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출구가 열리게 되면 예.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매물을 쏟아붓게 되는데 지금 왜 가격이 안 떨어지냐면 수요도 줄어들었는데 우리 공급도 같이 줄어들었거든요. 예. 매물을 안 내놓으니까 그렇죠. 입주 물량은 5년 후에 나오니까 예. 그래서 균형이 맞는 건데 이
균형의 추가 양도세 출구 전략을 만들어주게 되면 매물이 생각보다 많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살 사람들은 사람 심리가 똑같아요. 네. 몇 개 없으면 막 사고 싶은데 이게 매물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좀 더 기다려 보자라는 심리가 또 더 강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기대와는 다르게 이런 규제, 양도세 규제가 풀리게 되면 오히려 반대 현상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아지신 것 같아요. 양도세 중과 완화를 하면 오히려 거래가 활성화가 될 텐데 네. 그게 부동산 가격에는 네. 왜냐하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다주택자가 물량을 더 쏟아낼 팔고 테니까. 싶은 분들도 여전히 많이 있거든요. 예. 네. 그리고 그거에 전초전으로 이제 종부세 고지서 곧 날라오게 되면 네. 이제 더 이제 그때 규제가 풀릴 이게 때 뭐 예. 부부가 대기업 정도 다니지 않는 네. 이상 2천만 원, 2천만 원, 3천만 원 굉장히 부담스러웠거든요. 특히 은퇴 세대들은 네. 야 어떻게 해야 되냐 팔고 싶은데 양도세 80% 내고는 못 팔겠다라는 분들 출구가 열리면 팔게 되죠. 한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진짜 이제 2배 그게 없어졌잖아요. 예, 한 2,100, 그렇죠. 2,200 정도 이게 월세를 되겠죠? 따지면 네. 집을 가지고 있는데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정부에 그러네요. 월세 네, 내야 월세를 되거든요. 내는 이게 월세 구조가 개념으로 되네요. 생각하면 네. 100만 원, 200만 원 나는 받는 것도 없이 그냥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세금입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아마 그런 거에 오히려 더 네. 매물 러시가 나올 수가 있고 네. 재건축 재개발 완화도 뭐 압구정동에 진짜 100층 재건축 완화하면 그날이 대꼭지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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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풀리기가 쉽지는 않겠죠. 않지만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그게 또 역설적이라는 역설적이죠. 거죠. 규제가. 예. 항상 산이 높으면 고력이 있고요. 예. 바닥에 있으면 꼭지가 있는 거고 예. 우리가 그런 논리를 생각한다면 사실 지금 집값이 PIR 보더라도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최근에 또 상승폭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그 들어가는 변곡점 터닝 포인트가 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금리하고 이제 우리 종부세하고 여러 가지 대선, 인플레이션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긍정의 요소는 크게 많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제 2008년 여름 네. 정말 부동산 마지막 버텼던 맞습니다. 데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이죠. 2008년 말에 세계금융이 터지면서 부동산이 그렇죠. 이제 와르르 무너졌는데 네. 그때 우리의 인플레이션이 거의 6%였더라고요.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하고 근데 비슷하네요. 오늘 미국이 지금 우리 3% 그렇잖아요. 3.2죠. 네. 지금 미국이 이제 오늘 6.2가 나왔었는데 네. 항상 비슷하네요. 보면 물가 데자뷰? 상승률이 데자뷰 올라가고 금리 뒤따라서 올라가면 부동산이 추락하고 저는 요즘 분위기 보면 자꾸 그때 네. 2006년도 2008년도 2008년. 생각이 자꾸 나서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은 대충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때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네. 몰라서 그러는데 그때를 경험하신 분들은 이거 뭔가 좀 비슷하게 가지 않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8년, 9년, 2010년, 2011년 부동산 시장으로 돌아가면은요 지금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 아니었다는 점. 우리 강남의 이 아파트, 네. 은땡 아파트가 뭐 7억대도 있었던 그럼요. 시절이었죠. 7억 8억 네, 있었죠. 7억 8억 있었죠. 그래도 안 샀습니다. 예, 더 그 맞습니다. 떨어진다고. 저 중요한 건 그런 시기였었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이게 부동산과는 정말 밀접한 메커니즘이 그럼요, 있으니까요. 그럼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고. 자, 요걸 살짝 하고 먼저 갈까요? 왜냐면 네네. 요거 한 번 최근 뉴스 중에 1억 안 되는 아파트에 집중 매수가 몰린다. 네네. 그리고 뭐 당국이 규제에 나선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 규제까지 첫 번째 궁금한 거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아파트가 이렇게 많았는지 투기 세력이 몰릴 정도로 하고 그들은 이걸 왜 사는 건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많아요. 우리가 서울 수도권에만 있으면 네. 이게 감각이 없어지거든요. 가격이 10억? 그래 10억짜리 많지라고 하는데 지방에 10억짜리도 가보면 없어요 지금 서울에. 지방에 가보면요 네. 10억 이상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10억 얘기하면 여전히 깜짝 놀라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네. 대도시들 대전이나 대구나 부산 빼고요. 네. 그래서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역시 정책의 풍선 효과거든요. 1억 이하가 공시가격 1억 이하가 되면 취득세 중과세에서 빠집니다. 예. 우리 규제지으면 취득세 그치. 예. 12% 다주택자. 3주택 예, 이상이면 예. 12% 되는데 예. 취득세 중과세 빠지니까 1%잖아요. 네. 취득세 부담이 없어지게 되고요. 양도세도 비규제 지역들 있잖아요. 비규제 지역 집을 사더라도 내가 규제 지역에 집이 있는데 비규제 지역 집 사요. 네. 사는데 3억이 넘으면 주택수에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서울 집을 팔 때 중과세가 된단 말이에요. 맞군요. 지방 집을 팔 때는 괜찮은데 서울 집을 팔 때는 중과세가 되는데 그게 3억이 안 넘게 되면 네. 주택수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억 원짜리 이런 거 사면 부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비규제 지역에 1억 원짜리를 사면. 근데 이렇게 대거 무슨 진짜 뭐 완전히 뭐 다 사듯이 싹쓸이를 한다는 거는
가격 투자금이 상승을 얼마 안 원하니까. 들어가요. 그렇죠. 투자금이 1억 예를 들어서 뭐 공시가격에도 1억 3천 시세 그 정도 되잖아요. 지방은 또 전세가율이 높아요. 그러면 2천, 3천, 4천 가지고 투자하면 1억 있으면 세 채씩 사는데 예. 이게 오르면 투자 대비 상승률 효율을 따져보게 되면 2천 투자해서 2천 버는 거 우습거든요. 100% 그렇네요, 수익률이거든요. 그렇네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정 투자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현상들 지금까지 서울이나 수도권에 샀던 분들도 원정 투자 들어가고요. 안 하신 분들 소외되신 분들도 아 거기라도 해야겠다라고 원정 투자 들어가게 되면서 근데 이건 집중 상당히 조사와 단속을 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그 마을에 정말 시골에 진짜 아주 그냥 고즈넉하게 살던 마을에 지금 와서 이렇게 집값을 올려놓으면 그 주민들은 제가 그런 연락을 많이 받았거든요. 예. 현지 주민들이 나는 5천만 원 있어가지고 이제 집값이 8천만 원입니다. 예를 네. 들어서 그러면 나는 열심히 돈 모아서 이제 8천만 원, 3천만 원 더 모아서 집을 살려고 했는데 네. 이제 모았어. 살려고 보니까 갑자기 누군가 작년부터 와가지고 집값이 올라서 8천만 원 하던 게 1억 2천까지 간 거예요. 예. 나 추경 매수 해야 되나? 대출 받아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네.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저한테 연락이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네. 결국에는 이렇게 현지 주민들이 또 피해를 맞습니다. 볼 수가 있고 이게 네. 시장 교란 행위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 돈 주고 내가 투자하는 거는 뭐 말릴 수는 없겠지만 이런 식의 교란 행위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네. 공시 가격 1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득세 중과하죠. 네. 취득세도 이제 2주택, 무서워요. 3주택 매기니까 그럼요. 싱가포르처럼 네네. 그 틈을 이용해가지고 지금 들어온 거네요. 기가 막히게, 네, 기가 막히게. 틈새를 잘 찾았는데 어떻게 보면 정책이 이게 약간 정책을 만들면서 이런 점도 예상을 했어야 되는데 좀 네. 너무 안이하게 대응을 한 것 같고요. 이걸 기가 막히게 찾은 건 대단하긴 하지만 또 우리 실수요자들 피해가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좀 그 마을, 그 동네. 그러니까 예. 무주택자들이 내 집이 필요해서 사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또 가진 분들이 더 벌기 위해서 이렇게 시장 교란 행위를 하는 건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고요. 좀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개정 네. 이야기할까요? 네. 좀 풀어줍니까? 좀 풀어주는 뉘앙스인데요. 네. 이게 좀 내용을 보면 좀 긴가민가해요. 긴가민가한데 딱 한마디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임의적, 네. 불명확을 확정적, 구체적, 명확하게 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그게 말이냐면 무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더럽잖아요. 네. 택지비, 건축비, 가산비로 되어 있는데요. 네. 실제로 보도 자료에 이렇게 나오는데 택지비는 이미 삭감 금지.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삭감 못하도록 네, 네. 하겠다는 거고요. 민간 택지는 개별 입지 특성을 고려해서 실비용 같은 걸 좀 고려해 주겠다. 조금 올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네. 이게 또 건축비 같은 경우도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못 갖게 임의적으로 못 갖게 네. 시스템적으로 딱 규칙을 만들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시장가를 잘 반영하게. 그렇죠. 예.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좀 올려줄 수 있다. 저는 그런 것 같은데요. 분양가 라는 상한이라는 게 분위기예요. 분양가를 누르는 건데 네. 이게 왜 나왔냐면 네. 최근에 주택이 부족하잖아요. 정부가 주택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아. 뭐 신도시 같은 거는 하지만 서울에 네. 정비 사업,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막혀 있고 둔촌 주공 네. 같은 경우도 막혀 있는 게 분양가 상한제가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죠. 조합원들은 분양가가 많이 올려야 되는데 올리는 게 터무니없이 좋죠. 낮춰라고 네. 하니까 우리는 못 하겠어. 뻗팅기는데 정부는 목이 마릅니다. 지금 공급에 목이 마르기 때문에 알아서 조금 봐줄게라는 신호고요. 그래서 분위기를 보면 이게 왜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건설회사 쪽 분위기가 네네.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건설회사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얘기는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뉘앙스, 그런 시그널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공급을 뭐 많이 한다고 하지만 분양가는 또 오르게 되니까 네, 뭐 실수요자 조금 입장에서는 조삼모사 아닙니까? 조삼모사고 우리는, 좀 예, 섭섭하기도 하고 섭섭하죠. 이제 로또 분양은 좀 예. 없어질 가능성이 아 있죠. 그건 있네요. 로또 네. 분양은 예, 없어진다. 네. 근데 또 로또 분양을 원하는 거였잖아요. 누구라도 하고 싶죠. 네. 헷갈립니다. 오피스텔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오피스텔 열풍, 오피스텔 광풍. 다 오피스텔로 돈이 몰린다. 뭐 어느 정도입니까? 오피스텔만 좀 따로 놉니까? 제가 네. 단적인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네. 한마디로 관악산 꼭대기에 분양해도 요즘 다 팔린다는 오피스텔? 그런 분위기.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 관악산 꼭대기에 지어도 다 팔릴 정도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최근에 이게 왜 이슈가 됐냐면 예. 과천에 오피스텔 하나가 이제 청약을 했는데요. 1,398대 1이 나왔습니다. 1,398대. 왜요? 어마어마하게 나왔는데 예. 아니 이거 그만큼 뭐 제가 과열이라는 과천 동네가 아니 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너무 하잖아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깜짝 놀란 거죠. 네. 이게 도대체 뭔 일이냐. 이게 이럴 수가 있냐? 혹시 그래서 분양가가 엄청 쌉니까?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하잖아요. 네. 반대예요.
분양가가 사지가 않습니다. 이게 84 예. 이게 주거용 오피스텔이에요. 84 이게 단독인데 예. 분양가가 최저 16억. 예. 16억에서 최고 22억까지. 그럼 뽑히는 건 오피스텔이니까 기존 아파트보다는 더 작죠. 30평보다는 약간 작긴 한데 전용 면적 이제 84로 나왔는데 84로 비슷하게 나오죠. 나왔는데 네. 그래도 오피스텔이 16억에서 16억? 22억. 그러니까 이게 로또야? 아무리 그러게요. 생각해도 로또 아닌 것 같거든요. 예. 그래도 이렇게까지 몰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왜요? 이상하잖아요. 왜요? 이것도 정책의 풍선 효과. 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잖아요. 네. 비주거 시설이다 보니까 빠져나가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일단 네.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양도세 주택수에 들어가는데 주거용은 입주를 해야 주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전입 신고를 해야 그렇죠. 주거용 그러면 되죠. 예. 준공되기 전까지는 주택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분양권도 주택이 아니고요. 아. 대출 규제? 우리 주택 요즘 대출받기 하늘의 별 따기잖아요. 잘해야 40%? 네. 이거는 비주거용 시설이니까 최고 70%. 아. 일단 돈줄이. 그러니까 대출 잘 나오고 분양권 매매도 한번 더 노려볼 수 좋은 있다. 거 뭐냐? 청약 네. 통장이 필요 없어요. 지금 주택이 아니에요. 4002번님 아파트보다 청약이 덜 그렇죠. 까다로우니까 지인도 하더라고요. 청약 통장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가점제 뭐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안 되는데 이거는 그냥 추첨제야. 100% 추첨제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운 좋으면 될 수 있는 거지. 가점제는 운 좋아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있고 더 좋은 거 전매 제한도 된다는 거. 아. 100세대 미만은 전매 제한이 되는데 오피스텔은 100세대가 잘 넘지 않거든요. 100세대 이하. 그러니까 이게 투자하기가 예. 나쁘게 말하면 투기죠. 당첨이 되고 계약금 10%하고 중도금 대출하고 팔면 돼. 아니 근데 그 100세대 이하 전매 제한은 가능하고 이런 것도 다 막아버리면 되잖아요. 그건 왜 그 그게 틈을 약간 줍니까? 정책의 허점이긴 하죠. 이게 주택도 아니고요. 네. 또 실수요자들 보호도 해야 되고요. 이게 또 주택 시설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도 풍선 효과여서 네. 결국엔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상품이 돼버린 거예요. 원래는 그런 상품이 아니었는데 네. 최근에 생활형 숙박 시설도 그렇잖아요. 원래 그런 상품이 아닌데 주택의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풍선 효과가 생기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그쪽으로 몰려버리는 거죠. 대출도 나오고. 이 요번에 이 과천에 거의 1,400대 1. 네. 이 오피스텔만의 일은 아니었을까요? 즉 아니죠. 과천이고 뭐 어떤 이게 교육 뭐 이런 거. 이게 과천만의 중강남? 문제면 네. 사실 이게 뉴스가 되지도 않고요. 걱정이 되지도 않는데 대구 요즘 분양 시장 안 좋잖아요. 미분양이 많이 나온. 미분양이 나오는데 대구에서도 뭐 600대 1이 나왔다라고 하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청주에서는 오피스텔이요? 오피스텔? 오피스텔이에요. 청주도 800대 1. 뭐 이렇게 아. 난리가 나는데 이게 네. 다 같은 현상이에요. 부산 초량에도 대출이 나오고 356 그렇죠. 대 일.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그냥 막 집어넣는 거죠. 네. 하고 나중에 뭐 안 사도 되고 전매 가능하고. 그렇죠. 계약금 분양권 정도만 전매하고. 있으면 어떻게든 네. 버티니까 전매하면 되니까 네. 피 받고 판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입주한 새 오피스텔 있잖아요. 예. 평촌 신도시 쪽에도 그렇고 네. 그래서 기존에 우리 월세 받는 그런 오피스텔은 이 정도 상승은 아닌데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 같은 주거용 한 오피스텔은 30평형대. 그렇죠. 사람들이 네. 아파트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요. 네. 우리가 앞서서 16억 얘기했는데 이게 왜 먹히냐면 아파트는 더 비싸거든요. 과천에 새 아파트가 뭐 20억, 25억 하잖아요. 예. 예. 그거보다는 오피스텔인데 뭐 83대 아유 뭐 5억 정도 싸다. 5억 예. 정도 사면은 괜찮지 않아? 라는 심리가 되면서 그냥 막 몰린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좀 오피스텔에 살아봤지만 그 오피스텔에 모르겠어요. 요즘에 막 그런 주거용 방 2개, 3개 오피스텔이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아파트 아니죠. 네, 하고 좀 주거 환경이라는 것이 많이 다르지 않나요? 거기서 좀 아이랑 다르지. 예, 네. 키우고 이렇게 살기에는 제가 뭐 이게 뭐 좀 비하하는 건 아니고요. 네.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왜냐하면 얘는 주택이 아니야. 업무시설이에요. 네. 업무시설인데 그쵸, 오피스. 최근에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정부도 약간 편법은 아니겠지만 약간 좀 장려하는 분위기가 있어. 왜 바닥 면적도 좀 허용해주고 주택이 부족하다 보니까 자꾸 주택 부족하다고 젊은 돈을 좀 층들 빼야 되니까 유동성을요. 예. 젊은 층들 또 불만이 많잖아요. 예. 집 없다라고 하니까 예. 그래 오피스텔이라도 좀 해. 바닥 면적 허용해줄게라는 분위기가 정부도 약간 허용해주는 분위기였고요. 예. 건설업체들도 이거 좋잖아. 잘 팔리니까. 예. 아파트처럼 지어. 84로 지어서 그럴듯하게 지어서 이렇게 분양가 예전 같으면 느낌 나게 느낌 필. 나게 예, 아파트 상상도 느낌. 못할 일인데 네. 이게 관리비도 좀 차이가 나고요. 관리비가 오피스텔이 좀 비싸요. 비싸죠. 좀 비싸고요. 이게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커뮤니티 시설들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오피스텔이 잘 만든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좀 감안을 해야 되고 예. 결국에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걱정되는 게 그거예요. 필요해서 예. 실수요자들이 내 돈 가지고 하는 거는 괜찮잖아요. 네. 실수요자들 하는 거야 누가 뭐라 그래요. 내 나이 선택이고 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들 아파트는 지금 불안하잖아. 벼락거지가 돼서 아파트는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기도 하고 청약 기회도 없어. 예. 나는 주제도 지- 많아. 예.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나 이대로 있을 수는 없어. 그러면 뭐 오피스텔이 눈에 들어온다는 거죠. 내 친구들도 오피스텔 사서 피가 뭐 2, 3천 붙었다, 5천 붙었다라고 해. 네. 그러면 그냥
들어가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일단 들어가자. 20대, 30대 분들도 요즘 청약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는 거는 자유인데. 근데 제가 좀 약간 걱정이 되는 게요. 이제 이분 중에 실수요자도 있겠죠. 네. 아, 나 우리 가족이랑 여기 들어가 산다는 괜찮죠. 게 있겠지만 네네네. 이걸 투자 쪽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네. 만에 하나 시장이 좀 어렵게 빠지게 되면 이걸 이제 월세로 돌려야 될 텐데 이 정도 월세는 안 되죠. 한 150에 200대인데 이 정도가 150, 됩니까? 200도 안 되죠. 16억이면 훨씬 더 받아야 되는데 이게 보증금 문제가 그렇죠. 뭐 안 원래 될 것 오피스텔은 같은데요? 수익형 부동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소형 원래 뭐 전용 면적 평으로 따지면 5평에서 원룸. 10평 사이 네. 원룸형 네. 그런 거는 월세 받기가 괜찮아요. 원룸 2160, 2룸까지는 네, 괜찮아요. 2180. 그렇죠. 네. 2100.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게 이게 수익형 부동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뭐 전세를 주든가 해야 되는데 뭐 지금 분위기는 괜찮은데 우리 앞서서 이야기했듯이 만약에 주택 시장이 분위기가 꺾이게 되면 네. 자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있고 아파트 뭐 2개, 오피스텔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됐어요. 예. 뭐부터 위기 관리를 할까요? 오피스텔이죠. 오피스텔부터 정리를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주택 시장이 침체가 되면 오피스텔부터 매물이 먼저 나옵니다. 우리 과거도 그랬고요. 자꾸 우리가 2008년도 얘기해서 죄송한데 네. 그때도 제가 기억나는 게 송도 신도시에 오피스텔 하나 분양했는데 줄 서가지고 막 뉴스도 나오고 그때 몇백 대일인가 뭐 몇천 대일이나 나와서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시간이 지나서 침체가 되고 이제 잔금 칠 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자꾸 데자뷰가 되면서 사실 실수요자들은 괜찮은데 네. 그렇죠? 실수요자들은 괜찮은데 이게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죠. 계속 그러나 이렇게 이어가주면 괜찮겠는데 그러나 우리 김나연님이요. 저희도 오피스텔 살다가 아이 태어나서 팔고 아파트 월세로 살고 있는데 살았던 오피스텔이 1년 만에 2억 올랐네요. 최근에 이래요. 이런 걸 보시면은 뛰어드는 거죠. 또 다시 오피스텔. 최근에 이런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네. 뛰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300대 1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나. 계속 이런 분위기가 이어가주면 2억이 더 오르겠지만 그렇죠. 지금 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고 이게 투자로 접근하신 분들 지금이야 좋지만 16억 오피스텔이요? 네. 그 누가 월세로 들어오겠습니까? 거기에 월세 불가능하죠. 예, 수익형 부동산인데 그런 점도 한 꼭 400만 원 내야 돼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이만저만 부동산 경제연구소 김인만 소장이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